지금 일단 소화시키는 상황이 쉽지는 않은데 공부하고 있는 거는 세력 균형 이론이라고, 한마디로 어떤 동네에 큰 형님이 있으면 나머지들이 같이 동맹을 맺는다는 얘기죠.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하는데, 이 파워가 사회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권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조금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예측하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능해 왔는지를 포커싱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학부생도 아니고. 석사생은 딱 하나만 집중해서 그것만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잘 몰라요. 근데 연구 주제를 딱 정했을 때 그 연구 주제에서 파생되는 개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전공에서 또 개념을 끌어다 쓰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다 끌어오기도 해요. 아니면 뭐 의과대에서 뭐 다루는 뇌 그런 인지적인 그런 것들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다시 보니까 이게 약간 통계를 다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저 학부 때도 통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했을 때는 권력이 맞는 것 같고, 여기에서 무슨 이론을 갖다 붙일 때 좀 아 왜 가짜는 소리를 많이 하나,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나 했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내가 말로 다시 설명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거는 제가 발제도 했지만 물질적인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재화가 많으냐, 이런 능력들,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편승해 가려는 게 무임승차고, 우리 학부 때도 뭐 팀플 하면은 무임승차하는 애들 꼭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걸러내야 되는 것처럼 동맹 관계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강대국 위주, 패권국 위주로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도 매출에 기여는 하지 못하는데 돈은 계속 많이 가져가는 부서가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케팅 같은 부서. 근데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데, 솔직히 진짜 중요한 컨텐츠가 있으면 마케팅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이거는 개소리라 생각하면 개소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반도의 번영에는 일단 답이 없다. 탈출구가 없다. 그런데 이걸 계속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현실과 비껴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좀 비판을 받는 것 같고요. 왜냐면 너무 무슨 이론을 끌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북한을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싶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건데, 되게 북한한테 뭔가 당하는 것처럼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그 뭐 굳이 미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 나라들이 다 갖고 있는 전쟁 물자나 이런 폭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은 세계 1위니까, 이스라엘 제외하고. 그래서 중국의 자본, 이런 자원, 기술 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 한반도와 일본을 이용하고 있다. 이게 기본적인 지금 이해 바탕이고, 사회과학자들이 예측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권 이슈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거는 북한을 쪼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왜냐면 계속 북한 입장에서는 80년대, 70년대부터 그 체제 보존을 요구했어요, 협상 의제로. 근데 협상 의제라는 것도 여기 나와요. 아무나 의제를 꺼낼 수 없어요. 우리 왜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뭐라 해야 되지? 대화 주제나 관심사가 다르면 안 만나게 되잖아요. 그거는 현실적인 그런 그 흐름이라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얘를 좀 잘못 들었다. 왜냐면 친구 사이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을 때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세대인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 강대국과 약소국 그리고 중견국 이런 국가들의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른데 강대국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착각했다는 것도 지금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일주일 넘게 보고 있는 책은 일본 입장에서 본 그 문재인 정부 시대의 한반도 협상 문건에 대한 해석인데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했던 말은 자기는 김대중을 오마주하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철저히 일본 입장에서 되게 경시하는 그런 문체들이 드러나요. 좌파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또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 당시에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히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더 이걸 학자적인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뜯긴 거죠. 일본이 미국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덜 뜯겼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현 정부니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웨지 전략이라고 이게 어렸을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대륙 세력이 있고 해양 세력이 있어요. 근데 대륙 세력이 점점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할 때, 한마디로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띠려고 할 때 동맹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동맹 또는 동맹이 해체된다. 이게 쐐기 전략이에요. 그리고 어떤 A가 있는데 A가 성장하기 전에 얘를 밟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예방 전쟁이라고 해요. 얘가 10년 뒤에 우리를 뛰어넘을 것 같아. 그럼 미리 밟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 제재를 통해서. 전 이게 한반도라 보고 있어요.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이 해양권, 해양 세력 이게 중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싱가포르처럼 굉장한 국가는 면적은 작지만 그런 경제적인 허브가 되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국가들이 싱가포르를 한다면 그렇게 안 되게끔 미리 분열을 시키는 거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세계를 바라보는 시점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회의적인 거랑 그럼에도 뭔가를 대탕트를 위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 때에서 지금 뭐 한 발도 앞으로 못 나아갔느냐 했을 때는 진짜 짜증나지만 그래도 한 발은 나아갔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달라졌다. 이 정도. 헬싱키 선언이 35개국이 조인해서 사인해서 독일의 동독 서독이 이제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 이런 사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몇십 년 후에 정확히 20년 후였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통일이 된 건데 지금 이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통일될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연구하냐? 약간 미쳐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이게 마지막 보루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사명 같은 것보다도 왜 이 국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깡패짓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신분이 군인이거나 뭐 국회에서 일을 한다든지 직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학문적인 도움을 얻으러 오기도 하고 다양해요. 근데 뭐 연대나 뭐 서울대도 다 통일 관련된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대학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운 대학원이기도 하고 너무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수업을 진행할 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대에서 쭉 학부 전공하고 석사하거나 박사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약간 범주화가 있을 텐데 여기는 그 카테고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다양하고 이게 배경적 사고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교수님들 앞에서 다 미만잡이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 교수님들이 조금 편집증적으로 이 스터디를 하시는 그런 게 쌓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연구 실적을 보면 북한 관련해서 연구 안 한 분야가 없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이 대학원이 좀 더 힘을 받을 텐데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너무 극우적인 또는 극좌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학문적으로만 그냥 접근했을 때는 그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죠. 그리고 이 국제 이론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실적인 인과적인 논리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국제 정치판에서 발화할 수 있는 스피커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갭은 커요. 거기서 과연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인재풀이 얼마나 있느냐는 우리나라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걸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 와야 되는 건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석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한 거를 공유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공부했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부할 거다 이런 걸 공유하지 않아. 그게 자기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대학원 여기 오기 전까지 고민이 좀 있었던 거고 배팅을 한 거고 배팅을 했는데 공부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나의 그 집중도나 어릴 때보다 좀 이게 습득하고 이해하는 그게 부족할지언정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더 폭넓게 보는 거죠. 그때는 흡수하고 뱉어내는 게 인풋 아웃풋이 너무 빨랐다면 지금은 인풋이 느려도 아웃풋이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 계속 인풋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리딩밖에 없다. 왜냐면 아무리 리딩을 열심히 해도 이 하드웨어가 별로면은 아웃풋이 안 나와요. 국제 이론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게 뭔가 새롭게 공부를 해도요 어릴 때 쌓아놓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근육 같은 게 없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수업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간다 해도 이 결을 전혀 맞추지 않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게 학자의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학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이 대학원을 진학한 건 아니지만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이 요즘 들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데 왜냐면 이런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 아니라 창의 싸움이거든요. 창의. 그냥 읽는 건 당연하고 어떤 질문을 던질 줄 아느냐. 왜냐면 모든 사람이 뭐 게임 이론을 얘기한다, 모든 사람이 핵무기를 관련해서 논문을 쓰고자 한다 했을 때 얼마나 뭐 창의적인 게 나오겠습니까? 그거 밑에는 예전에 졸업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데 그 사람들도 다 공부하고 다 이렇게 토론했던 건데 그걸 얼마나 새롭게 패러프레이즈 하느냐는 그게 창의거든요.
제가 지금 창의가 부족해서 그 먹는 걸로 약간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 자기 학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전 요즘 그냥 눈만 뜨면 계속 리딩하고 운동하고 양재천 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양재천 한 2시간 뛰었는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도 이따 뛰어야 되는데 지금 뛸 힘이 없어. 공부가 안 되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막.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을 곁에 많이 둬야 돼요.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막 현실을 구분 못하고 그게 제일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북 이런 것들 다 지웠는데 그 왜 축구 감독이 그랬잖아요. 인생 낭비라고. 유튜브는 계속 하고 그건 당분간 안 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저한테 도움된다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뭔가 계속 사람들한테 임팩을 주고 싶다는 그런 이너 모티브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모티브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안녕.